네, 반갑습니다. 축구를 보다 원래 요 월드컵 특집편을, 사실은, 이제, 원래 조별리그 순서대로 해서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세 편을 딱 찍고, 그 다음 이제 혹시나, 우리가 정말 16강을 진출할 수 있다면 그 상대팀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맞닥뜨릴 상대는 바로 브라질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브라질을 좀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몇몇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한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사실, 좀 시간이 좀 촉박을 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없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저 국뽕 가득 담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니까 거야 뭐 보면 되는 거고 축구의 역사를 먼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매치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매치 프리뷰라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보면 언어는 한국어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말 훈민정음 훈민정음 창제할 때 저희 저는 해주셋이거든요. 해주셋이 우리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최만리라고 엄청난 학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약간의 이제 오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서울, 앞에 다니는 원을 쓰고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위치. 자, 면적은 1004만 1259 헥타르. 그래서 세계 108위. 면적은 뭐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5,162만 8,117명. 그래서 세계 29위에 해당이 되고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또 일부 이제 대도시권에 너무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인구 밀도가 더더욱 이제 빡빡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고요. GDP는 1조 8,102억 달러, 그래서 세계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그렇게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경제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큰 나라 중에 해당이 되는 거고, 1인당 GDP로 봤을 때도 34,983.7달러 해서 세계 2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나 경제 대국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후는 대륙성 기후, 그래서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이런 형태를 보이었는데, 점점점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위 정말 많이 타서 여름 정말 싫은데 여름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그만큼 또 갑자기 또 확 추워져 버리죠. 그래서 겨울도 아주 좀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씨는 봄이나 가을이 정말 전 늦가을 이때 딱 선선해지고 더위 딱 지나가고 막, 막 단풍 들고 막 뿔긋뿔긋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감성이 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점점점 사계절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종교는 이제 개신교가 제일 많네요. 그래도 개신교가 19.7%, 불교가 15.5%, 그리고 천주교가 7.9%, 기타 0.8%, 무교가 56.1%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영남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남권이죠.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불교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점점점 개신교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됐고, 오히려, 전체적인, 현상을 보면, 종교인보다 이제 종교가 없는 무교들이 더 많이 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유럽 같은 경우가 뭐 대외 다수 막 전부 다 교회를 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무교의 비율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축구 역사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됐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가야 돼요.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 그래서 1882년, 저 이모군란 나왔던데 8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당시 이제 인천항에 정박한 영국 국함, 국함? 군함인 것 같은데 영국 국함, 영국 나라의 뭐 바다 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잉 호스의 승무원들이 인천 지역 사람들에게 축구를 전해주었다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축구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본은 뭐 우리랑 살짝 비빌 수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뭐 안 되죠. 일본은 무조건. 그래서 근데 이제 축구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동아시아에선 정말 호랑이죠. 그래서 1920년대 간도지방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축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축구는 우리가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선 심판협회가 만들어졌고요. 33년에는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축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일본 1938년에 모든 체육단체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독립운동 하는데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선축구협회도 강제로 해산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 이제 해방을 했죠. 그래서 해방과 함께 조선축구협회가 다시 창립이 됐고 1948년 9월 4일에 이제 현재 명칭과 같은 대한축구협회로 개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월드컵을 하면 국가대항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국가가 아니고 각 나라별 축구협회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로 대한민국 축구협회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나가서 월드컵을 참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월드컵을 국가 대항전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나라별 축구협회로 이제 간의 대항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개칭 3개월 전인 5월에는 피파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고요. 1954년 5월 아시아 축구연맹이죠. AFC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의 아시아 축구 연맹은 사실 중동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동이 워낙 올버니를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우리의 좀 지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실력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해에는 아시아 대표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아시아 팀이었는데 그때 헝가리가 정말 미친 팀이었습니다. 매직 마자르라고 해서 헝가리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런 헝가리랑 그리고 터키 각각 9대 7대 0으로 패하게 되면서 탈락을 했고 요때 사실 요때 참가했던 국가대표 팀들이 보니까 우리가 막 직항이 없어가지고 막 배도 타고 가고 막 비행기도 여러 번 갈아타고 이러면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컨디션이 진짜 엉망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아주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어, 물론 뭐 결과 자체는 정말 안타깝지만 꽤나 아주 열심히 잘 싸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는 아쉬움을 삼켰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954년 마닐라 아시안 게임, 1958년 도쿄 아시안 게임,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모두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이후로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월드컵 도전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당시 좀 경쟁했던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밀려서 좀 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에서는
일본을 잡고 최종 예선에 진출했지만 또 본선으로 가는데 실패했고요. 8경기에서 3승 4무 1패의 성적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1위는 이제 6승 2부를 차지한 이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당시에 이제 차범근이라고 하는 우리 차붐 엄청난 이제 걸출한 스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우리 막 차박대전 해서 차범근이 더 잘했냐, 뭐 박지성이 더 잘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레전드 막 라이벌 막 붙이기도 하는데 차범근은 사실 쭉 이런 월드컵에서 성적을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예선에서는 최종 예선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참 쿠웨이트 당시 중동이 정말 셌어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패하면서 이제 조 2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32년 만에 본선에 올랐고요. 1라운드를 무난하게 통과한 뒤 2라운드에서 인도네시아와 두 경기를 치러 모두 승리했고 3라운드에서는 숙적 일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2대1로 이겼고 서울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도 허정무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이랑의 우리가 라이벌전은 엄청나죠. 그래서 절대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일본을 만나서는 엄청난 우리가 투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일본한테 뭐 허무하게 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함께 본선으로 진출했지만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았죠. 참 팀이 정말 편성이 최악입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만났는데 한국은 1차전인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당시 스타죠. 호르헤 발다노에게 두 골을 내주며 1대3으로 졌고요. 박창선이라는 사람이 월드컵 역사상 첫 골을 터뜨린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의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겨서 꽤나 선전했고 이탈리아의 경기에서는 2대3으로 지면서 선전을 했지만 1무 2패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세계 월드컵 무대에 우리나라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당시 대표팀에는 좀 젊은 선수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젊은 선수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바로 홍명보, 황선홍 그리고 서정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선발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결과는 스페인과의 뭐죠? 못하네요. 스페인과의 1차전에서 이제 두 골을 내준 뒤 2대2 무승부 만들면서 와 정말 우리가 요 스페인하고 뭐 비기고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볼리비아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쨌든 볼리비아 2차전에서도 0대 0으로 비기게 되면서 좀 아쉽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 이 독일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와 독일의 벽은 역시 높았어요. 당시 이제 마테우스 그래서 3차전에서는 우리가 전반에 3골 이미 전반에 3골 내주면서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후반에 이제 2골 따라 붙습니다. 홍명보가 막 중골 때려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와 홍명보 그 당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은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대는 이루지 못했지만 승점 2점을 따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던 게 프랑스 월드컵이었어요.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당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게 차범근이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명스타 선수에서 이제 명감독의 반열에 오르나 하고 아주 기대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아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 직전에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황선홍 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별로 이게 좀 어그러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한국은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사상 최초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하석주가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대3으로 결국 무너지게 됐고 그 당시 이제 거스 히딩크 우리 그 히딩 엄청난 영웅이시죠.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2차전에서 0대5로 5대0으로 패하면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대회 도중에 갑자기 차범을 경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냥 감독 없이 치른 벨기에와의 3차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2002년 4강 신화가 이루어졌는데 일본과 함께 2002 한일 월드컵 개최했다. 이건 뭐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감독으로는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을 무너뜨렸던 거스 히딩크를 우리가 초빙을 했고 물론 이제 히딩크의 처음 시작은 진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딩크 막 5대빵이란 별명이 불릴 정도로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에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여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믿고 이제 결국 갔더니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 이제 프랑스에 이제 0대5로 패했고 어, 월드컵을 앞두고 또 유로 평가전에서 체코랑 붙었는데 또 0대5로 졌어요. 그래서 5대 빵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어, 월드컵을 이제 50일 앞둔 시점에 막 이런 엄청난 명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씩 발전할 거라고 했는데 다들 사실 안 믿었죠. 히딩크에게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월드컵 첫 경기인 폴란드전에서 사상 첫 본선 승리 2대0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겼고요. 그래서 더 기대를 했던 게 사실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이때 또 차전 찬스를 또 날려먹으면서 이제 1대1로 그냥 비기게 된 거죠. 그때 독수리 최용수가 아주 시원하게 팍 직각샷 날리면서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면서 1대1로 비기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포르투갈이었는데 그냥 3차전에서 사실 포르투갈 이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비기면 포르투갈이랑 우리가 같이 동반 진출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조 1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뭐 16강 올라간 것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좀 힘을 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르투갈이 그래서 약간 방심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붙었을 때 엄청난 혈투가 벌어졌죠. 막 포르투갈 막 2명 퇴장당하기도 하고, 또 박지성이 미친, 엄청난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또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1대0으로 우리가 물리치면서 오히려 포르투갈이 탈락하게 되는, 포르투갈에게는 엄청난 이제, 슬픔을 던져주게 됐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고, 16강으로 우리가 드디어 가게 됐고, 16강전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에 먼저 골을 내줬지만, 역대 제가 본 월드컵 중에, 우리나라 월드컵 중에, 전 가장 최고의 명승부로 생각하는 게 요 이탈리아전이거든요. 이탈리아전에 이제 먼저 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비엘이나, 와, 정말 델피에로나 이런 애들 무섭더라고요. 토티가 진짜 저는,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토티는 사실 실력에 비해서 로마에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뭐 레알을 갔어도 됐었고 정말 세계적으로 더 알려질 수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선수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런 토티가 버티는 이 이탈리아 그리고 막 네스타, 말디니 뭐 수비만 해도 진짜 미쳤었어요. 이탈리아는 부폰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승 후보였고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우당탕탕 하더니 설견이 막 동점골 넣고 그리고 안정환의 또 이 머리 탁 돌려놓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헤딩골이 나오게 되면서 골든골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승리했죠. 이때 사실 안정환이 엄청난 참 가슴 아릴했죠. 이때 막 PK 놓치고 하면서 와 안정환이 이 골든골 넣고 막 울고 막 이런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 감격스러워요. 그때만 보면.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렵게 어렵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8강전 갔고, 또 스페인에게 승부차기로 마지막 그 홍명보가 잘 웃지 않는데 마지막 승부차기 넣고 팍 두 손 치켜들고 막 웃는 모습이 정말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 4강전에서 결국 독일에게 우리가 0대1로 패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올라간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전 국민은 다 미쳐 있었다고 봐요. 3, 4위전에 사실 뭐 순위 뭐 여기서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또 마침 이때 터키도 사실 잘했거든요. 터키도 4강까지 온 거니까 정말 잘했는데, 터키는 또 우리랑 또 뭐 형제의 나라 이런 거에서 서로 그냥 그렇게 막 치열하게 했던 것 같진 않지만 결과 자체는 되게 치열했어요. 이제 2대3으로 우리가 터키에 지게 되면서 결국 4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요 4강에 올라간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정말 놀라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요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2006 독일 월드컵에 가서 사실 1승 1무 1패는 어쩌면 경우의 수에 따라 16강 진출을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때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죠. 그러다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와 정말 이때 박지성은 뭐 물론 이제 원래도 잘 했지만 소속팀에서도 맨유에서도 뭐 엄청 잘하고 하긴 했지만, 박지성은 우리나라 오면 진짜 국대 한정 메시였죠. 그래서 막 혼자 막 다 제치고 골 넣기도 하고, 정말 진짜 뭐 세 개의 심장, 뭐 두 개 좀 모자랄 정도로 세 개의 심장 이렇게 세 개의 뭐 패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고 이런 활약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루게 됐고, 16강 올라갔을 때, 루이스 치아레즈죠. 이제 골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1대2로 패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뤘다는 점에서, 꽤나, 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2014,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고, 홍명보는 사실,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죠. 이때 런던 올림픽도 정말 기적적인, 정말 멋진 스토리가 많아서 결국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서, 홍명보 감독이 엄청난, 이제 명감독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월드컵에 나갔을 때 사실은 폭망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첫 경기에서 이제 비겼고, 러시아가 근데 요 당시에 절대 만만치 않았어요. 절대 만만치 않았고, 우리가 1승 제물이라고 막 생각했던 게 이제 알제리였는데, 알제리가 사실은 요때 많은 뭐 전문가나 뭐 매체나 이런 데서는 알제리를 뭐 1승 제물이다. 알제리 뭐 축구 잘하냐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했지만, 사실 다른 축구 커뮤니티나 아니면 진짜 해외 축구를 많이 보던 사람들은 오히려 알제리가 진짜 잘하는 선수들도 많았고 알제리 진짜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2차전에서 2대4로 알제리에게 완전 대패당했습니다. 알제리가 뭐 페굴리라든지 그 당시에 진짜 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가 완전 발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게 저는 가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가나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의 최종전에서도 0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말 이때 우리가 사실은 4강 이후로 월드컵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높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16강을 진출해야 되는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16강을 올라가는 거는 진짜 잘한 거고, 떨어져도 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한데 이때는 기대치도 너무 높았고 그러니까 또 올림픽에 동메달 만들었는 이후로 이제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엄청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이 정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홍명보라는 사람은 사실 대단한 레전드거든요. 홍명보는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홍명보는 정말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레알이나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오퍼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스타 선수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데 많이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죠, 스타들이. 그래서 어쨌든 홍명보는 정말 레전드고 중요한 사람인데 이 당시 너무 좀 불명예스럽게 사퇴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때 월드컵의 감독으로 나가는 건 당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감독 커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에게 많은 짐을 씌워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이제 경험이 지금 많이 쌓여서 지금은 뭐 홍명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K리그에서도 뭐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리어가 더 쌓이게 되면 뭐 월드컵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 당시 홍명보는 감독으로서는 커리어가 좀 많이 부족했죠. 그건 대한축구협회의 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정말 전 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인데 독일 출신인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근데 슈틸리케가 사실은 레알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 출신이고 꽤나 정말 좋은 선수였고 스타 선수였는데 감독으로서는 썩 별로 아주 최악이었죠. 그래서 그 홍명보가 잘린 이후에 이제 어수선한 대표팀 분위기를 빠르게 이제 수습하긴 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보여준 건 또 괜찮았어요, 성과가. 이제 호주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기대해 볼 만한가? 예, 좋아지나 싶었는데 진짜 저는 슈틸리케가 정말 무색무취였어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뭐 정말 개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 예선에서도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결국 잘리게 됐고 신태용 감독이 대타로 좀 소방수 역할을 했는데 결국 러시아 월드컵까지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됐지만 역시나 경험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스웨덴, 멕시코 패배하게 되면서 손흥민 보유국이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가 했지만 손흥민이 내가 그래도 나는 정말 스타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게 됐죠. 그래서 참 스웨덴이랑 멕시코의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독일전에서 우리가 세계 최강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게 되면서 그래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조금 음, 박수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회가 끝난 뒤에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 드디어 부임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수 감독이 되는 중입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파 랭킹은 28이고요. 파울로 벤투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전 딱 이 표정이 벤투의 가장, 딱 시그니처 표정인 것 같아요. 선수 경력은, 벤피카에서 시작을 했고, 뭐, 이스트렐라, 다 아마도라, 뭐, 빅토리아 SC, SL 벤피카, 그리고, 레알 오비에도는 이제 라리가고요. 스페인 라리가고, 그리고 스포르팅까지 결국 다 거의 다 이제 자국 리그,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에서 다 활약을 했고요.
감독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선수 생활 마무리했던 스포르팅에서 뉴스 감독을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스포르팅 이제 감독을 했고 그다음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제 이끌면서 유로 12에서 4강을 이루면서 벤투가 감독으로서 좀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요거는 벤투의 커리어라기보다는 요 당시 멤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에.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리그도 한번 갔네요. 크루제이루에서 감독을 했다가 근데 이게 감독이 금방금방 경력이 짧은 걸 보면 그만큼 금방금방 잘렸다는 얘기겠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리그죠. 그리스 리그의 명문 올림피아코스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중국, 충칭, 리판으로 왔다가 그 다음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유로에서 4강 낸 이후로 자기가 이제 감독에서 커리어를 꽤나 쌓게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뒤에 맡은 이제 팀들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중국에서조차 성적을 별로 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사실은 벤투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감독으로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벤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자신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걸 발판 삼아서 다시 좋은 팀으로 명문팀의 감독으로 가고자 하는 게 벤투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벤투도 사실 저는 사실 벤투 안 좋아해요. 그냥 진짜 딱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되게 좀 답답하고 그런데 벤투 입장에서도 어 그래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할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커리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기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벤투가 간절함이 있어요. 감독으로서. 그래서 감독으로서 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요걸 통해서 더 좋은 뭐 나라를 가든 좋은 뭐 프로 구단을 가든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역대 월드컵 성적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 쭉 봤지만 2002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서 4위, 다음 독일에서 17위, 1승 1무 1패로 탈락, 남아공 15위, 1승 1무 2패로 탈락, 27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 다음 러시아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탈락. 4강 이후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월드컵 4강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사실 딱 전환점이 되는 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사실 존재감이 없었죠. 그냥 무시받고 뭐 그런 존재였다가 4강 이후로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별리그에서 만약에 이제 조별 예선에서 붙었을 때 결코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정말 투지 좋고 꽤나 좀 괴롭힐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잘하면 또 16강 진출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뭐 독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 최종 스쿼드로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분석하기를 사실 4강 이후로 지금 멤버가 정말 역대 최강이거든요. 정말 좋은 멤버들이고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은 아니잖아요. 다른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잘하면 16강 진출할 수 있는 다크호스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성적은 사실 경기력은 저는 경기를 직접 다 본 사람들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역 예선 성적만큼은 결과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12승 3무 1패로 단 1패만 했고 거의 거의 이긴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골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도 경기당 2.19골이 나와서 총 35득점을 획득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역 예선이 꽤나 복잡해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거 2, 3차를 합쳐서 본 거고요. 경기당 실점은 4실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또 골을 많이 넣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통계전 오류 통계가 가져다주는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이 사실은 그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 패스 성공률은 87%, 그리고 평균 볼 점유율은 67%. 그러니까 짧은 숏패스로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 87%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패스 성공률이 87%면 절대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 근데 한 번에 그럼 13%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골을 먹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샤밥에서 뛰고 있는 김승규가 있고요. 김승규는 사실 빌드업 축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용하고 있는 넘버원 키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컨이 조현우. 조현우는 빌드업은 좀 딸리지만 선방 능력만큼은 전 최고. 반사신경이나 이런 것만큼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뛰어난 건 바로 송범근인 것 같은데 송범근이 제일 어려요. 아직 키퍼로서는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이제 괜찮은 나이고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송범근이 어릴 때는 사실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경험도 좀 부족하고 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K리그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아주 좋은 키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월드컵은 이제 송범근이 좀 키퍼 장갑을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아마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김승규가 계속 정경기 출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수비는 이제 김영건. 김영건이 이제 부주장이기도 하고 김민재가 사실은 수비로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치를 갖고 있지만 김영건이 많은 선수들을 아울러서 이제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철이 이제 왼쪽 백이죠. 풀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 풀백인 김진수.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김진수가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권경원. 권경원은 이제 감사네요. 간바 오사카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간바 오사카. 감사 뭐야? 간바 오사카의 그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뭐 볼줄이 좋아서 뭐 수비형 미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권경원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백이죠. 라이트에는 김태환 그리고 윤정규 그리고 김문환까지 이렇게 이제 세 선수가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윤정규나 뭐 김문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다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김진수가 혹시나 좀 어려우면 윤정규나 김문환을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유민. 조유민이냐, 박지수냐, 이렇게 되게 사실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마지막 우리 최종,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이제 낙마하게 되면서 조유민이 이제 올라오게 됐고, 센터백입니다. 조유민도 이제 빌드업을 되게 잘하는, 볼줄이 좋은, 패싱력이 좋은 수비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말은 뭐합니까?
나폴리의 어, 나폴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리에A를 거의 정복한 수비수 센터백 김민재. 와, 김민재는 우리의 약한 수비를 정말 혼자서도 엄청난 커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전 김민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동안 이제 김민재가 빠져 있는 동안 사실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수비가. 근데 김민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탄탄해지고 그리고 김민재가 주는 상대 공격수들에게 김민재가 주는 압박감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좀 잘 받쳐줄 수 있다면 다른 선수들이 우리가 결국 좋은 성적을 내는데 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에는 이제 정우영 알사드에 뛰고 있는 정우영 큰 정우영이죠. 그래서 정우영이 이제 수비형 미들 역할을 맡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맨으로 돌아왔죠. 이제 손흥민 손흥민 제발 컨디션이 잘 회복돼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어, 국가에서 이제 머리 빡빡 깎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권창훈, 그리고 마인츠의 이재성, 그리고 중국 산둥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수비형 미들이죠. 다음 울버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올림피아코스에서 그리스 리그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황인범, 다음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정말 전 뽑을까 안 뽑을까 정말 노심초사했던 게 이강인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 명단에 들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강인입니다. 그다음 나상호, 다음 백승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고 어릴 때 아주 기대를 모았던 게 백승호죠. 그래서 좀 어릴 때 안타까움이 좀 있었지만 K리그에서 경험 쌓아가면서 이제 좋은 선수로 더 이제 발돋움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게 백승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엄원상이나 뭐 양현주는 사실 좀 안 뽑힐 것 같았고 엄원상이나 이런 애들하고 좀 경합을 했던 게 송민규였는데 결국 마지막 송민규가 극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포워드는 당연히 뭐 빼박이죠. 그래서 닭주전인 올림피아코스의 황의조. 근데 황의조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폼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하지만 엄청 폼이 좋은 게 지금 조규성이라서 조규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손흥민의 뭐 컨디션에 따라 이제 예비 명단으로 포함된 게 이제 수원 삼성의 오형규입니다. 오형규 선수도 피지컬 좋고 많이 뛰고 그래서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형규라서 뭐 아마도 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같이 따라가서 훈련하고 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종 명단 쭉 있고요. 어, 제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력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이제 후방 빌드업, 그리고 점유율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주로 이제 4-2-3-1 포메이션 거의 변화가 없죠.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풀백과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공격 진영으로 높게 올라오면서 이제 수적 우위를 점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상대의 수비수를 유인해서 상대의 이제 수비진을 허물어서 이제 이 틈을 1선의 스트라이커와 2선의 윙어들이 파고들어서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선 스트라이커랑 이제 2선의 선수들과 아주 자유로운 스위칭 플레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전술인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랑 황희찬의 이제 스위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황의조가 되게 중용됐던 부분들이 황의조는 윙 쪽으로도 뭐 윙어는 아니지만 윙 플레이도 가능하고 또 이제 보로도에서 윙어를 보기도 했죠. 그럴 정도로 사이드로 빠져서 이제 또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황의조가 되게 중용됐던 부분이고 자, 강점은 이제 위협적인 측면 돌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윙어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그리고 황소, 황희찬도 뭐 엄청나게 기술적이라고는 그렇지만 이 힘과 뭐 이런 스피드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위협적인 측면 돌파를 할 수 있고 또 요거는 강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사실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내주지 않는 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현대 축구에서 뭐 점유율 물론 중요하지만 키핑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민첩한 트랜지션.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사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의 이제 아이덴티티는 저는 민첩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좀 다른 점이, 아시아인들은 그래도 꽤나 이제, 민첩한, 요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대적인 스피드라기보다는 이제 짧은 공간 안에서 이제 얼마나 재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저는 아시아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주, 민첩하게 뭔가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전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좀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빠르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손흥민이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얘 수비력 김민재는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롱패스 막 찔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사실 요 중간 고리에서 저는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강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로카에서도 지금 선수비하고 이제 이강인이 이제 공 몰고 가서 이제 빠르게 빠르게 패스 찔러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요르카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이제 천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강인이라서 이강인을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벤투의 고집이 과연 이강인을 쓸까가 되게 좀 의문이긴 하죠.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여태껏 이제 이강인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지금 카타르의 이제 대표팀이 이제 입성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강인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강인의, 선발 출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벤투의 그 고집을 꺾기를 바랍니다. 제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점은 골 결정력 부족.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결정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 이제 황의조가 아주 골 결정력이 좀 많이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놓치고, 또 슈팅 타이밍이 좀 되게 오랫동안 좀 게이지를 누르고 있는, 채우고 있는 이런 성향을 좀 보여서 조금 더 민첩하게 때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고요. 그런 점에서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되게 희한한 얘기죠. EPL 득점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음, 그래서 손흥민에게 밀어주고 골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준다면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트 플레이 시에 이제 수비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 플레이 수비를 할 때 우리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맨투맨을 안 하고 존 디펜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방어하는 형태로 두면서 되게 상대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파고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팍 파고들어서 들어온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트 플레이 시의 수비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전 벤투의 고집 이게 가장 약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또 잘 되면 아주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잘못되면 아주 답답한 경기력을 가져올 수 있어서, 고집을 끊고, 고집을 꺾고, 이제 이강인을 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이 끊겼을 시에 당할 수 있는 카운터에 너무 취약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은 패스로 막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갑자기 패스 한번 실수가 나왔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이제 한 번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포메이션에서 풀백을 굉장히 높이 가담을 시키는데 그만큼의 풀백이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사실 좀 아쉽죠. 음, 우리가 뭐 칸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라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점에서 풀백의 공격력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보면은 토트넘도 풀백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윙백 뭐 윙백을 쓰든 풀백을 쓰든 엄청나게 이제 전진시켜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기회를 많이 잡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에벤송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공격력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좀 나타나죠, 사실. 그래서 풀백의 공격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무지성 크로스 막 하는 거 말고, 그냥 차라리 아예 올라가서 주고받고 돌파한 다음에 컷백을 위주로 하는 게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백에서 이어지는 또 리스크인데, 이제 공격 가담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라서 그만큼 노출된 뒷공간을 중앙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격 라인을 쫙 다 높게 올렸을 때 한 번의 실수가 나와서 카운터를 맞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런 카운터가 찾아온 기회를 잘 놓치지 않죠. 특히 진짜 위험한 경우가 루이스 수아레즈나 뭐 호날두, 아이씨, 호날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애들의 이제 한방 이런 것들이 되게 치명적으로 우리가 얻어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잘 커버해 줘야 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우영의 역할이 사실은 부담이 엄청 실려 있어요. 혼자 이제 거의 수비형 미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앙 이 풀백들이 올라간 공간을 또 커버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센터백들 또한 이제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풀백이 올라가니까 센백 둘이서 여기 이제 다 수비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나폴리에서도 거의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만큼의 커버력이 나와준다면 김민재의 수비 범위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프라인 아래쪽을 거의 다 찍혀 있어요. 김민재가 활동하는 활동량 범위가.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올라와서,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드리블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김민재의 그런 미친 활약이 제발 나아졌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입니다. 예상 스쿼드를 한번 보면, 아마도 기존에 그냥 원래 이제 벤투가 쓰던 예상 스쿼드는 아마 왼편의 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황의조를 이제 딱 스트라이커의 중앙에 두고 손흥민, 황희찬을 좌우에 두는 모습 그리고 이재성이 이제 공격적인 롤을 맡고 황인범 이제 정우영 큰 정우영이 이제 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황인범이 약간 고리 역할을 하고 이재성이 공격적 역할 정우영이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일, 3인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손흥민 같은 경우가 황의조랑 거의 이제 같은 라인선에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이제 경기를 많이 보게 되면, 손흥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경기가 안 풀리니까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고, 카운터를 때려야 되는데, 이런 돌파하는 부분에서 손흥민 위치 자체가 너무 아래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카운터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죠. 그래서, 손흥민을 되게 높이 이제
많이 내려오지 않고 라인을 높이 이제 놔두게 되면 카운터를 칠 때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은 김진수, 그리고 김영건, 김민재, 뭐 요즘 최근에는 윤종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종규가 이제 오른쪽 라이트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키퍼는 김승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기존의 스쿼드였다면 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가나나 이런 경기에서는 우리가 4-2-3-1 정도 아니면 4-4-2 정도를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2-3-1은 원래 우리 썼던 거고 4-4-2 정도로 투톱을 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면 중앙에 이제 손흥민 그리고 황의조의 폼이 좀 많이 떨어지면 그냥 차라리 그냥 정우영, 작은 정우영을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쓰는 게 저는 엄청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프라이브루크에서도 작은 정우영이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진짜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영은 또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박지성보다 더 빠른데 박지성만큼의 활동량을 보여줘요. 물론 이제 풀타임을 그렇게 뛰는 건 아니고 거의 한 60분, 70분 정도를 진짜 다 쏟아내고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초반에 작은 정우영을 놓고 한 60분 동안 우리가 몰아치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면 기선제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정우영이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얼마든지 또 슈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투톱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편에 황희찬을 두면서 황희찬은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우리 오른쪽에 두는 손흥민 때문에 오른쪽에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황희찬은 확실히 왼쪽에서 잘해요. 왼쪽에서 잘하고 손흥민이랑 또 스위칭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가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재성이 사실 윙어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재성이 이제 중앙으로 조금 들어와서 이제 공간을 넓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중앙에서 경기를 좀 풀어주고 이런 좀 되게 이재성은 되게 축구 지능이 높죠. 그래서 센스가 좋아서 중앙에서 이제 연결고리, 공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 다음에 이제, 황인범, 이제, 그리고 큰 정우영이 이제 수비적인 역할로 약간 중앙 미들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아마, 홍철. 김진수가, 컨디션이 완전히 100% 회복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홍철이 쓰이지 않을까 싶고, 김영건, 그리고 김민재,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김태환. 김태환이, 오른쪽 이제 풀백 중에서 다른 건 뭐 다 빼고 생각을 해보면 김태환이 투지는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장 전투력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가나나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부딪혀주고 싸워주면서 오히려 애들을 괴롭히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톱을 쓰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TMI입니다. 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했고, 세계에서 6번째 아주 대기록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게 아시아 레벨이라서 우리가 가능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6번째밖에 안 된다는 건 대기록이죠. 그래서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6번째 대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이번에 월드컵 탈락하게 되면서 자기들 연속 진출해서 떨어졌어요, 기록이. 자, 이거, 그리고, 우리 조별리그 하는 나라들이랑 한번 평균 신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평균 신장은 181.7cm고, 이제, 우루과이는 181.6, 가나는 180.8, 포르투갈 181.6 해서 우리가 평균 신장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세계적인 좀, 마찬가지로 다 보면 요 우루과이나 가나, 포르투갈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럽이나 어떤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평균 신장이 엄청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게 좀 굉장히 유리한 점 중에 하나고 평균 나이는 27.9세.
그리고 우루과이는 27.6세, 우리랑 비슷하죠? 가나가 제일 어립니다. 26세.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포르투갈은 28.3세. 아무래도 호날두 있고 되게 노장 선수들이 있어서 페페나 있고 이래서 평균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몸값은 우리가 458만 유로, 그리고 우루과이는 1254만. 요 누네스가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하고 김민재가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고요. 가나 같은 경우는 437만. 그래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뭐 말해 뭐예요.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2987만 유로. 그래서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사실 뭐 경기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경기 일정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11월 24일 10시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나는 28일 날 10시에 그래서 시간대가 아주 좋아요. 딱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딱 치킨 딱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 아주 좋은 때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살은 빡 찌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포르투갈은 이제 12월 3일 그래서 0시, 딱 0시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딱 보고, 2시쯤 딱 해서 딱 자고,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막 2시, 4시 이런 건 아니라서, 딱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망을 한번 보면,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희망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뽕으로 2승 1패로 우루과이 딱 하나 잡고 포르투갈 마지막 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16강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희망찬 국뽕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찍다 보니까 1시간이 더 걸렸네요. 저는 생각보다 진짜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나라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